일단 김영수 선생님은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소개를 드렸으니까 두 분이 더 나와 계십니다. 우리 두 분 각자 자기 소개와 단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동현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리스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윤영 사무국장이 섭외를 했음에도 제가 까먹고 좀 전에 전화를 주셔서 알았어요. 그래서 복장 보시면 알겠지만 딴 일 하다가 급하게 왔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홈리스 행동은 홈리스 운동을 하는 단체이고, 홈리스라고 하면 이제 집안일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 없는 사람부터 집답지 못한 집,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 주거 문제, 그리고 또 집만 있다고 사는 건 아니어서 삶을 삶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같이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에서 온 최지희라고 합니다. 네, 민달팽이 유니온은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청년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민달팽이인 사람들 좀 모여보자 하면서 시작된 단체고요. 청년 주거 문제라는 것이 앞에서도 쭉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사회에 집 걱정, 집 문제를 겪는 사람이 왜 없었겠냐마는 그 문제가 굉장히 특수한 어떤 사람들의 문제이고 절대적으로는 집을 하나 가지자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눠지는, 그게 계속 반복되어 온 것에서 사실 대량으로 아주 이걸 세대적 관점으로 겪게 된 것, 그런 집 문제를 겪게 된 세대, 그리고 되게 다양해진 삶의 모습들을 사회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또 이제 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청년 주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실제로 현장에서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셨는데 강의랑 연관되기도 하지만 먼저 두 분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본 다음에 프로에 계신 분들의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나 두 분에 대한 이런 질의응답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먼저 홈리스 행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물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이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 홈리스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는 노숙인이라고 연결이 되는 거고, 실제로 홈리스 행동의 전신이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홈리스 운동 혹은 노숙인 운동이 애초에는 실업 운동, 실업 문제로 집중돼서 제기되던 것들이 결국은 왜 주거운동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 홈리스 행동이란 이름으로 전환되는 것도 결국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까 소개하면서도 홈리스 행동 잠깐 얘기는 했지만 이 노숙인 문제에서 홈리스 운동으로 나가게 된 중요 포인트 지점 이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IMF와 함께 홈리스의 문제, 그때는 이름이 실직 노숙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더라고요. 실직 노숙자의 존재가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됐었고, 그 전에는 이제 불황자 불황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불황인 시설, 불황화 시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양지원이나 형제원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제 IMF로 인해서 갑자기 당시에 한 98년 4월에 서울역 앞에 이제 거리 노숙하는 분이 한 400명이었는데 8월에 1,800명, 이렇게 한 4배 정도 46맞죠? 그 정도 이제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전에 있던 사람들과 다르게 일자리를 잃어서 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실업대책 차원에서 일자리를 주는 것과, 그리고 아주
낙관적으로는 뭐 귀향 여비지급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차비 주는 아주 귀여운 정책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었는데 일단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자리 주는 실업대책 차원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두고 보니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지금은 보더라도 IMF 당시에 나왔던 분들은 정확히 저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0%도 채 안 돼요. 그리고 매해 한 2,000명 정도가 서울 지역에 새로 이제 홈리스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사실 이름에서 홈리스 그러면 홈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는 이제 뭐 물리적 주거 공간이 중심에 있을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 그것을 뭐 제공한다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고 당연스럽게 불황인 시절의 대책과 똑같이 이제 시설에 가도록 안내하고 그래서 전체 다 나와서 쉼터 홍보하는 그런 상담이 이 중심이었었죠. 그래서 거리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제 거리 노숙 상태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상상을 한 게 그게 정책으로 구현된 게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02, 3년. 그래서 뭐 드롭인 센터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썼는데 그 전에는 거리 노숙은 빨리 없어야 되는 그래서 빨리빨리 쉼터로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시작을 했었고 근데 저희가 2005년도에 막 그 노숙인 주거권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럼 노숙인들에게 집 한 채씩 주란 얘기냐라는 이야기를 핀잔을 하고 갔었죠. 너무 길죠. 아니요. 됐어? 그렇나? 예,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나도 집이 없는데 노숙인들이 무슨 집이야 이런 식의 사실 반응들이었죠. 네. 계속해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 지금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파트를 하나씩 줘라 이렇게 생각은 못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공급 많이 해서 홈리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라라는 거. 그게 이제 보통 복지하는 나라들은 정책들을 뭐 영미 이런 데들 보면 물론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한 2005년 이럴 때만 해도 되게 생경했던 것인데 그만큼 이제 노동소득을 통해서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라면 어떻게 보면 아까 선생님께서 강연하셨던 것처럼 그게 임금소득으로 집이라는 재화를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거고 그보다는 직접적으로 뭐 운동의 요구로서 주거가 얘기됐던 것들이 사실 구매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보편적으로 주거 위기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극단에 있는 이들에게 당연히 먼저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집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잔인한 사건들 불나서 뭐 매년마다 한 명씩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도 큰 뭐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과거는 어쨌든 일을 하면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도 그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을 해도 나의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사실 그게 뭐 지금의 청년 주거 운동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성실이라면 집 한 채를 사는 것이 꿈인 세대와 지금 청년들은 그걸 또 기대할 수 없는 세대라는 것도 같은데 선생님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과거에 뭔가 이 주거를 둘러싼 갈등, 뭐 운동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철거민 운동으로 대표되던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 넘어가면서 다양한 부분의 주거권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나왔고 그 중에 아마 가장 주목받고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게 이 청년 주거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년 주거를 바라보는 뭐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성 이런 쟁점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주류 이런 표현이 어떻습니까? 주류는 청년 주거에 주목하는 이유가 출산 문제로
로 생각하면서 사실 청년 주거 문제 심각하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다가가는데, 이 정작 청년인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이 청년 주거 운동에 주목해야 될 점들은 또 어떤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왜 청년 주거 운동을 하시는지. 아, 네. 사실 저는 청년 주거 문제가 저희가 그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 요새 시대에 좀 호응한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이유가 그 기존에는 팽창하던 세계관에서 계속 좀 무마해왔던, 자꾸 미뤄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그렇게 팽창하지 않는 세계가 되었고, 그렇게 미룰 수 없는 세계가 되었고, 그것을 원래 그것과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반짝반짝하고 그때는 뭐라도 막 철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애도 낳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이 세대들이 겪는다. 그것으로 사회가 정말로 그 지속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으로 네, 좀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그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 많이 죽는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주거, 그래서 청년 주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이라는 파트로 사실 저희가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적으로 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전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때는 뭐 나도 그랬어, 뭐 내가 한 7명 뻑짝뻑짝 살다가 혼자서 그 조그만 고시원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이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잠깐 겪고 그래서 지나가면 미화되는 과정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 이제 계속 이 주거 문제를 계속 존재해왔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미뤄오다 보니 지금 청년들이 겪게 된 것만큼 대량으로 걸만 터진 것은 이제 더 이상 주거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사글세 살고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내 집을 마련해야지만 주거 안정을 이루는 이 구조 자체가, 주거 안정을 자가 소유에만 밀어놨던 그 구조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네, 그래서 잠깐 고생이 아니라 계속 쭉 고생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나름의 어떤 발전을 했다면 다른 어떤 수준, 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왜 젊어 고생이라도 잠깐 고생이라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요새 특히 뭐 불평등이 아주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단단하게 재생산해내는 그런 도구가 부동산이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얽혀서 이제 청년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청년 문제라는 게 이제 막 이야기된 지, 그리고 조금 막 정책으로도 나온 지 얼추 한 뭐 10년 정도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뭐 초기에는 사실 좀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노동의 문제, 주거의 문제, 부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좀 이야기되다가 이제는 뭐 그 얘기를 얘기할 때도 항상 포인트는 그래서 참여, 권리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해 왔었는데, 어떤 부문에서의 좀 이야기처럼 돼도 되다가 요새는 그 포인트들을 다시 좀 참여로 권리를 가져오는 이런 내용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동현 활동가, 네, 이제 좀 적응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홈리스 주거권을 얘기할 때, 물론 이제 홈리스 행동이 주로 뭐 거리에 계신 홈리스 노숙인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쪽방, 고시원, 뭐 소위 비주택, 비적정 주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비적정 주거에 계신 분들의 주거권과 관련된 활동을 주목하는데, 근데 어쨌든 사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그럼 우리의 보편적인 이런 주거 문제랑 어떻게 맞닿아
어떠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저렇게 뭐지? 집값, 아, 그래, 저렇게 천정부지로 올라. 저 집값 뭐 낮아진다고. 과연 내 운동의 당사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차피 못 사는데. 뭐, 이러면서 보편적인 주거운동과 우리 운동의 주거권 요구가 좀 단절됐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최근에 부동산 논란 같은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 홈리스 당사자 운동을 주창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런 보편적인 주거권 운동과 어떤 지점에서 좀 우리 운동이 접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으신지. 네. 어려운데. 네. 미천한 저에게 여쭤보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임대차 보호법 개정연대 작년에 만들어지고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 저희 이렇게 발언 요청이 있어서 저희 쪽방에 사시는 회원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럴 때 같이 발언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하자 이러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쪽방 거의 다 전대차예요. 이제 그 임대인이 임차인이 재임차를 전대차라서 사실 법률 관계로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택시장에서 하위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소위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메인인들, 주류들이 다루는 법률로 생각될 수도 있고, 소위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런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주거라는 것이 뭐 자가에서 그냥 정상 주거로 임대차,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 여관 여인숙 이런 이제 더 열악한 비적정 주거에 있다가 무주거 이런 식으로 오는 것들이 제가 재작년인가에 한 18년 동안 홈리스 상태 변화를 한번 쭉 그냥 나열해서 보니까 자가 전세 이렇게 안정된 주거에서 노숙으로 오는 사람보다는 점차 이게 비적정 고시원, 여관 여인숙 이렇게 떨어졌다 오는 사람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사회 전반적인 어떤 주거 불안정이 홈리스 상태에도 반영되고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어쨌든 홈리스 상태를 유발하는 조건들을 좀 없앤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분과 그런 방식으로 발언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분이 연세가 50 몇 세신데 진짜 50 몇 번을 이사를 하셨대요. 자기 나이와 똑같이 이사를 했다라고, 물론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발언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이진 않지만 어떤 홈리스 상태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홈리스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주거 체질을 단단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좀 약간은 좀 나보다 좀 사는 사람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지 위원장님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애초에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두 분 이렇게 보니까 그런 한국의 어쨌든 이 주거 관련된 정책, 주거 복지라고 하는 영역,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저소득층 중심의 이 관련된 정책들이 청년 이슈로 넘어가면서 이게 파이가 확장되는 것보단 이 안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잖아요. 저소득층, 지금의 정치적으로도 저소득층 임대주택 물량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한편으로는 당사자 측면에서 보면 청년 주거의 정책적, 정치적 영향이 확대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보편적인 이 주거 문제 혹은 보편적인 주거권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의 지점이 클 것 같은데 어떠신지? 네, 그런 딜레마에 항상 이제 갇혀 있는 것이 청년이라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려움인 것 같아요. 아까 청년 주거 문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집 문제를 너도 나도 겪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도. 근데 그 전에 집 문제라고 하면 집을 몇 억짜리 집을 그래서 살 수 있었느냐, 그럼 산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주택자, 별로 드러나지 않는 무주택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철거민과 홈리스와 같이
이제 뭔가 이상한 표현이지만 전통적인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만 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겪는 이 문제는 왜 집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라는 것으로부터 좀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약간 평가처럼 되었는데 중간 정산을 좀 해보자면 하나는 그렇게 청년들도 집 문제를 겪고 있어 라는 것이 드러난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장면은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는 그 문제랑 이 집단과 매칭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그 청년들도 집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누구라도 집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뭐 아주 제한적으로 대학생에서부터 지옥고 이런 문제로 여전히 또 이야기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밝혀낸 것, 드러낸 것과 근데 그렇게 청년들이 뭐 대학생들이 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문제를 겪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년만, 대학생만 이 정책이 필요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이 제도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빠져있던 사람들의 어떤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청년이야 이런 식으로 그 제도가 케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도에 다시 포함해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건데 사실 그 방식이 기존의 그 제도를 만들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지 못하고 그 청년이라는 문제에 드러난 사람들을 뭐 말씀하셨던 신혼부부 위주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고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라고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것들이 사실 아직 가야 될 좀 많은 과제인 거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뭐 작년인가요? 일부 지자체, 뭐 성북구나 일부 지자체에서 그 자기네 지역에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면서 서울시 SH공사로부터 우리 동네에 짓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최지위원장님이 한편 그러면서 그 지자체들이 하는 말이 우리 대신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할게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마 전 기억에 남는 게 최지위원장님께서 그때 그 불행을 경쟁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각각의 이런 주체들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우리 사이에서 그것을 경쟁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사실 활용하는 게 또 청년 주거 담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전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결국은 이게 뭐 내 집 의존도가 한국 사회를 굉장히 사로잡고 있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주거권 운동하기 이렇게 힘들구나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야 될지 한국 사회에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보단 아마 예정된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 혹은 뭐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혹시 뭔가 의견이나 질문을 해주실 분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 발표하신 분들에게도 좋고 두 분의 활동과 관련돼서도 좋고요. 네, 앞에. 네. 저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들으면서 하고 싶었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그 민날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지 활동가님께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 주거협동조합이라는 형태 자체가 그렇게 익숙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뉴스나 다른 것을 통해서 보아도 이 주거협동조합을 통한 운동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좀 가능하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게 좀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실제로 활동하시는 좀 그런 방향이나 또 하고 계신 주장들이 좀 궁금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공통된 질문인데 사실 한국에서 집이 걱정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 없이 자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닌 이상 각자의 고민이 다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보여주신 JTBC 표에서도 좀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모두가 집 걱정을 하지만 또 이 각각의 이해 관계는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 그리고 그마저
보조발제를 요청하는 것 같긴 한데 먼저 그 최지 위원장님한테 하신 질문 먼저. 네, 아까 그 매입임대 주택 그 대상이 청년으로 돌려지면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그 구청들에서 핑계를 댔던 게 뭐였냐면 청년들 주거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청년 대상으로 공급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점이 참 어려웠는데 저희가 그런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계속 함께 하는 것은 왜냐면 저희가 청년 주거 문제를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 있는 파일을 우리한테 다 줘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생 이야기로만 전 청년 주거 문제가 되는 건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거나 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행복주택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뭐라도 조금 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이제 처음 생겨난다라고 만들어지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다 반대에 부딪혔어요. 근데 그게 마치 그 매입임대주택 지을 때 다른 저소득층 몰아내고 청년들을 넣고자 할 때 그들을 몰아냈던 그 논리와 똑같이 청년들도 계속해서 그럼 뭐 기숙사 생기려던 자리에 주민들이 어디 청년들이 들어오냐, 청년들이 들어오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온갖 차별과 혐오를 하고 그 다음으로 행복주택도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그런 것들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의 어떤 시도들로 그래서 청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계속 노력을 할 때 번번이 목전에 가서 엎어지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계속 저희가 좀 체감했던 것은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너무 정말로 계속 말씀하셨던 자산이다. 이걸 어떻게든 굴려서 여기서 사는 공간, 그것을 쓰고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이건 그냥 진짜 비워놓든 거기 누가 살든 최대의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 공간이다 라는 점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제도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고 배제당한 사람들에게는 전례가 없다는 말로 행정의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러면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는 전례가 없다고 자꾸만 막히는 그것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모델이 진짜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집에서 수익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어떤 굴러가는 수익 모델? 그러니까 비영리 주거 모델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비영리 모델로도 이 주거라는 공간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주자. 그런 시도로 주택협동조합이라는 걸 좀 만들게 됐어요. 근데 주택협동조합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배움이 짧아서 그런데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돈 내는 사람만큼 다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구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보통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뭐 몇 명 이렇게 모여서 동등하게 돈을 그래도 몇 천씩은 같이 이렇게 내가지고 그 집을 같이 이렇게 쓰는 그런 정도의 모델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청년 주거 문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이 전례가 없다는 것만으로 뚫리지가 않으니까 내가 못 들어가서 살더라도 그 모델 하나 만들어 보자 라는 걸로 사실 십시일반 그 초기 자본금을 좀 모은 거고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그걸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뭐 주거복지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재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목적으로 기금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만큼 청년 주거 문제도 있어 너네 몰랐지? 그런 목적에 부합하고 우리 요만큼 모아왔으니까 우리도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어때? 라는 방식으로 한 모델, 두 모델 이렇게 시작해보고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르기에는 사회주택 이런 흐름이랑도 좀 연결되고는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사회주택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분분해서 제가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핵심으로는 공공임대주택도 핑계대고 못하는 것들, 민간임대주택도 핑계대고 못하는 그 중간에 너무 근데 그 문제들이 이렇게 고착화돼서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지점을 어떻게 좀 틈을 만들어서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저희는 비영리 주거 모델로부터 시작한 거고 최근엔 그게 사회주택이라는 흐름이랑 만나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초반에 청년 주거 문제라는 거를 저희가 달팽이 집이라는 모델로 가져왔을 때
특히 뭐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 공유주거라는 게 진짜 돈이 없어서 같이 사는 것도 있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공간에서 우리가 다 각자 도생하는 것만 알았지 옆집 사람도 나도 앞방 사람도 다 똑같은 문제를 겪는데 뭐 임대인이 너만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 라는 그것에 익숙하게 근데 내가 혼자 연락했을 때는 임대인이 막 전화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그냥 배째라식으로 돈 안 주고 막 이런 것들을 좀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고 도전을 한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막 이렇게 회자되면서는 또다시 민간 임대시장의 트렌드처럼 빨려 들어가기도 한 거죠. 쉐어하우스라는 게 그냥 더 쪼개놓고 더 막 비싸게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도 또 다른 흐름은 있어서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견인해가며 갈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이 저희한테 과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편적인 주거 운동을 지금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였죠. 혹시 김명 선생님이 뭔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내 집 구조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주거권 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정책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쉽게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쉽게 사면 또 투기하니까 어렵게 할 것이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주거권 운동, 보편적인 주거권 운동하면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거나 상관없이의 이런 이 주거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 굉장히 내 집 소유에 갇혀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가 뭐 질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저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비슷한 질문이라든지 비슷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듣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뭐 정부가 맨날 이야기하는 혹은 주로 좀 전에 잘 말씀 주셨듯이 정책적인 시비가 오가는 그런 쟁점들을 보통 뭐 집값 억제, 투기 억제 혹은 주택 공급 뭐 이런 식의 화두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장 주거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현장에서의 되게 다양한 요구들도 한편 존재하고 거기에 반응하거나 부응하거나 혹은 때로는 그것을 무마시키는 방식으로 정치가 작동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볼 때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은 보편적 주거권이라는 화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화두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당장 누군가가 보편적 주거권을 이루기 위한 어떤 혁신적인 해법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물론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내 집에 의존한 사회 구조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사회의 주택시장 구조 자체가 물론 개념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설명 주셨듯이 매매시장이 있고요, 임대시장이 있고요. 임대시장에는 공공임대가 있고 민간임대가 있고 또 더 하위 주거시장들 존재하고 또 지역마다 집단마다 다 사정이 다른 수많은 주거시장이 존재하는데 지배적인 주거시장은 주택시장은 매매시장 하나뿐이에요. 민간임대라고 하지만 민간임대에서 그 임대인이죠. 임대인들은 다 대부분 개인 단위의 주택 소유자입니다. 영상에서 봤던 것과 같은 서양의 경우는 주로 법인이 임대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경우는 주로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남는 집들을 세입자들에게 내준다는 말이죠. 그 말을 즉슨 그러니까 하위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원이라든지 벌집이라든지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개인 단위 건물주가 자신이 갖고 있는 건물을 그렇게 분할을 해서 세입자들에게 내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는 가장 강력한 시장은 매매시장 하나뿐이고요.
정부 정책도 이 매매 시장을 둘러싸고 짜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유권자예요. 정책적인 반응을 주도하고 그때그때 선거 때마다 정권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정책 할 것 없이 다 이 매매 시장을 중심으로 짜이는 이런 구조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다양한 주거에 대한 수요와 요구와는 엄청나게 거리가 크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주거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를 질문할 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이한 층위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가 제기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점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돼요. 매매 시장만이 가장 중요한 시장 기능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 사더라도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자신의 어떤 욕망에 맞는, 욕구에 맞는 주거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점유 형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개념적으로는 점유 형태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과정이 저는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자가 시장의 비중을 얼마나 하고 민간 임대를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당장 정부는 그런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시면서 정말 잘 말씀 주셨는데 민간 임대를 규제하는 법령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해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서구의 중요한 사회주택들이 발달한 나라들을 보면 민간 임대를 규제하는 법령들이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민간 임대를 살더라도 안정적인 정주를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임대시장을 규제하는 제도가 중요하게 발달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세라고 표현했는데 이 투기적 주택공급 구조를 작동시키는 힘들과 제도들을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부장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그 택지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요. 그 세제 부분에서 또 대책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은 결국 어떤 장기적인 주택 계획과 정책과 어떤 제도의 틀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그 틀을 만드는 것은 집단적인 역량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때 집단적인 역량은 특정한 정당이나 어떤 정권이 아니라 사회 수준에서 그런 운동들이나 그런 실천들을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행위자들, 그래서 사회적 협의를 이끌고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고 그런 것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행위자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행위자들이 단순하게 정책을 설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민간 임대 시장도 그렇고 하위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발표에서 서구의 경로들과 우리 사회를 비교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어떤 사회 무역 집단들이 그런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주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그런 노하우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정부가 공급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민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공성을 지향하는 어떤 행위자들이나 집단들이 노동조합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지역단위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명리적 목적이 아닌 주택을 공급하려는 어떤 의지와 노력들 그리고 거기에 부응하는 다양한 어떤 지지 기반들 존재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전쟁 피해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혹은 정책적인 해결책들을 고려할 때는 그런 그런 위지들이 모일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장 수준에서는 정말 누구도 속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와 요구, 그 사람들이 어떤 고안해낸 어떤 작은 해결책들은 위에서 누구도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 수준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그들의 아이디어나 어떤 고민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참 선생님 아까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운동적인 주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중요한 계기점에서 뭐랄까요, 성공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87년 그 시기에 왜 우리는 연대운동의 모델이나 사회주택 모델로 가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혹시 또 질문 과정에서 나오면 그 얘기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관련해서 의견이나 질문, 네, 하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되게 발제 잘 들었고 좀 궁금했던 게 많이 풀려가지고 책도 나중에 꼭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좀 되게 궁금한 게 제가 발제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평범한 사람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끝내신 것 같은데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의 강연을 이렇게 들은 걸로는 어쨌든 그 87년 개발 비용을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이제 87년 이후에 엄청난 국가 폭력이 있었고, 이제 그 사회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연대 운동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할 만큼 한 것 같거든요. 폭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배우게 된 것들, 학습 효과로 내 집을 내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면 개발 효과로 내가 돈 더 얻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누적화되면서 이런 평범한 개인들을 사실 만들어낸 게 국가와 아까 이제 처음에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806채? 그런 어마어마한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이제 자본과 금융과 연관돼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일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평범한 개인들은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것처럼 그 결과 그런 우리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게 왜 원인이지 이런 고민이고, 왜냐면 그런 원인, 저는 사실은 자조가 스스로 비웃은 그 자조인 줄 알고 자조주택이 뭔지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집을 자기가 지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좀 행복한 그런 주택의 의미, 이런 것을 한국은 가지지 못했고 이것에 국가가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엄청 집값을 올리는 거의 결론은 국가였구나, 저는 좀 이런 결론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평범한 개인이라셔서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아서 잘못 들은 건지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표현을 제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 못하지만 아마 제가 마지막에 했던 배우에 있는 개념 생각들은 그러니까 평범한 소유자 혹은 소유자를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책도 그렇고 오늘 발표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한국 사회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어떤 구조를 아래에 깔고 있습니다. 그 구조 아래서 소유자들이 생겨나고, 소유자들은 제가 아까 표현했던 방식들로 행동을 하고요. 그런 행동 끝에 때로는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향을 이제 남긴다는 사실이죠. 이 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1800채 가진 사람 말씀하셨잖아요. 1800채를 가진 사람도 처음에는 한 채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네. 한국 사회 구조가 그런 사람들이 이익을 보도록 짜여져 있죠. 그래서 한 채를 가진 사람도 두 채를 가진 사람도 최초에 한 채에서 얻은 부를 시작으로 그런 정말 타인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위자로 변모하죠. 이런 과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현재적 조건에서 그런 기득권 구조가 아주 광고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내가 내 집을 바라는 그 현실 자체로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구조적 영향들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팔아줘 당연히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의 수단으로 내 집을 꾸미기도 하죠. 저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도덕적 비판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현실을 만들고 있는 우리 구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잘 말씀드렸듯이 선택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두 중에 내가 하고 싶어서 못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80년대 말에 주거 전략들이 특정 방식으로 굳어지는 과정도 제한된 기회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반응하고 그 제한된 기회 속에서 어떤 것들은 싹이 틀려다가 싹이 꺾이고 어떤 것들은 강화되고 하는 과정인 것이죠. 노동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조합 중에서도 보편적인 주거권을 요구하는 조합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그런 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동화를 거치면서 그것이 하나로 정형화되는 거죠. 셀프 헬프고요, 자조는요.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생적 주거지를 만들어 온 거죠. 슬럼가나 특히 비서구 사회에서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된 주거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마련한 그런 정주 공동체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걸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네, 원래 오늘 이 초대 손님 중에 노동조합 활동가도 모시고 싶었는데 섭외가 잘 안 됐어요. 좀 안 맞아서. 네. 근데 그걸 하고 싶었던 게 또 좀 아까 얘기했던 사실 87년에 노동조합들이 단협의 요구사항으로 주거와 관련된 요구들을 넣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의 노조의 요구들에서는 그 주거와 관련된 요구가 단협 요구로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근데 87년에 그 단협 요구들이 뭔가 사회주택을 요구하고 보편적인 노동자 주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 고리가 결국은 회사의 기업복지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갔던 것으로 귀결되면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 집, 그야말로 소유하고 있는 내 집에 우리가 gat혀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의 싸움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실 집을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소유에 근접한 사람들과의 또 이 대립이 지어지는 부분이 또 역시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그 질문 네 저쪽에 네, 좀 앞에 빨간 네, 그런데 먼저 질문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카메라 잡히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수 선생님께서 강의 내용 중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주택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법인이 개입하는 경우는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질의하신 분께서 최근에 주택 계약을 하실 때 법인이랑 계약을 맺게 되셨대요. 근데 저희가 개막작으로 상영을 올린 작품을 보면 이미 서구권 국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주택시장에 개입을 해서 사모펀드 등으로 덩치를 부리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 대한민국도 이미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는지 여쭙고 싶다 합니다. 네, 질문하신 분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부분의 민간주택의 임대시장의 소유자들이 개인이 다수란 이야기죠. 법인이 그런 소유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재벌들도 마찬가지고요. 전통적인 임대 소유가 주택 소유를 하는 많은 재벌 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도 있고요. 현대화된 지금 영상에 상영한 것 같은 현대화된 금융투자 시계와 연결되어 있는 법인들도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전체를 봤을 때 그 비중은 서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네. 실제로 어제 영상 푸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사모펀드 회사가 수만 채의 집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는 거고 독일은 도이체보넨 이런 데들이 거의 대부분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런 사실상 투기적 회사들이 집을 소유해서 임대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개인들이 많고 법인의 경우도 한국은 이제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다주택 개인들이 법인을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서양처럼 뭔가 투기자본의 성격의 법인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건 아직 한국은 좀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 채를 통매각하고 뭐 이런 일이 또 뭐 있고 그러기도 했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서구의 부동산 금융화 방식이 한국에서도 또 더 뭔가 이 선진화, 이 주택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조금 보충을 하자면 사실 금융과 자본 그 주거 문제가 주택 영역에 결합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프라임 모기지론처럼 저소득이 주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것을 금융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자본시장에 거래하는 방식이 있고요. 좀 블랙스톤 A처럼 투자자들 자체가, 사모펀드가 자체가 임대 기업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부동산 개발, 우리 용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에 뭐 직접적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투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인데, 여러분 혹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방식처럼 투자기관이나 금융이 대단히 도시개발이나 이런 데 개입해서 수익성을 바라는 형태들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세 번째 것은 상당히 많이 2000년대 중후반까지 활성화되었다가 지금 조금 뭐랄까 그때보다는 조금 가물어진 형태이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시도하긴 되고 있는데 서구처럼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 다큐를 안 봐가지고 누가 집값 올리는가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강의 주제에서도 과연 이게 정책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자본의 문제인지 결탁된 건지 금융의 문제인지 그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결국은 집값 문제는 사실 서울의 문제잖아요. 수도권의 문제고, 근데 다른 지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수도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수도권 사람 몰리고 있고, 그리고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주거비는 올라갈 거고, 집값이 오르면 다 임대료 오를 거고, 또 임대료도 같이 집값도 오르고, 또 임대료는 결국은 개인이 다 자기 뭐 급여나 거기서 나가는 건데, 주거비가 계속 늘어날수록 실제로 서울에 살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많은 이제 서울에 못 살아서 경기도로 간다거나, 근데 또 대다수 신도시 개발은 또 그 서울 주변으로 해서 집을 엄청나게 짓는 거고, 이게 지금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택시자들은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일가구 1주택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주택 문제 핵심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한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한 가구 한 주택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게 뭐 임대를 할 필요 없고, 자기 집 하나 보는데 뭐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임대할 게 없고, 자연스럽게 이제 서구처럼 이제 법인으로 갈 것 같은데, 임대 시장은.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원칙이 다 깨지다 보니까, 아까 전에 한 사람이 뭐 1800채 좀 과다하고, 대부분 5채, 6채, 7채 가지고 있고, 이걸로 이제 뭐 세입자 돌려서 이렇게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방법이나 방안, 또 하나 최근 드는 고민은, 결국은 이게 또 재벌 문제가 연결되더라고요. 결국 재벌의 땅을 가지고 있고, 땅 가지고 장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LH가 우리 그 상기 시도시도 보면 다 농촌 지역, 그러니까 논밭 또는 보니까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더라고요. 태릉골 부장은 군대가 아니 육군 땅이나 국방부 땅이나 이런 식으로 좀 싸게 수용을 했는데, 결국은 LH가 재벌들에게 땅을 비싸게 팔아먹고, 또 재벌들은 그 땅을 더 비싸게 개발했다고 뻥을 쳐가지고 국민들한테 더 높은 분양가 받아먹고, 이게 또 계속 올라가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막으려면 결국은 원래대로 공공이 많이 싸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예전에 이명박이 토지 임대 구축 한번 했잖아요. 저쪽 외국 강남 어디에다가 그 당시 한 2억 원에 평당 1000만 원 이하를 해서 한번 이렇게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정책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질문을 누가 진짜 직접 올리고 있는지 하고 이제 고민을 얘기 들어봤습니다. 누가 집값을 올리느냐, 그리고 그럼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요 얘기셨던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생각하는 정책이 있을까요? 네, 네. 아니 혹시 누구든 네, 좀 관련한 질문 혹시 하시겠나요? 네. 선생님이라고 들어가지고. 아, 네. 저는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생각은 가능하면 피하고 살자주의라서. 그런데 사실 그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손을 뻗으면 잡힐 수 있는 이 공공임대주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청약저축을 15년 넣었어요. 그 얼마나 깨고 싶었겠어요. 다른 돈도 없는데 깨서 다른 거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근데 열심히 참을성도 없는데 15년 동안 참았고 그 공공임대주택 가야겠다는 성원 그 희망 하나였는데 여전히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5년이면 참을 만큼 참았는데 너무한 거고, 근데 진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사자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 기업형 임대라든지 전세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형 임대 말은 바뀌었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팔아서 그만큼 이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고, 근데 판매가가 가지고 계속해서 데모들도 하고 이런 것들이라서 사실 돈을 제대로 안 쓰려고 하니까 돈을 이제 민간에서 그게 사모죠. 사모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것들이 아니라 민간의 자원을 붙여가지고 민간의 자율성,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라에서 진짜 공급해서 돈을 들여서 공급하는 주택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게 현실성이 있고 그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지리라고 봐요. 제가 어제 그 PC방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조사차 이렇게 가서 보니까 1시간에 500원짜리 PC방이었는데 정말 깡마르고 정말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은 분이 굉장히 복잡한 주식 그래프를 보면서 열심히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시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이 어쨌든 그가 이제 어떤 기업의 주식을 얼마치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의 어떤 흥망과 그의 흥망을 묶어놨는데 이게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인 거죠. 사실 모든 것을 사실 집이 재화인데 이걸 자산으로 뒤바꿔 놓는 게 자본주의의 기술인 거고, 어떤 그 주식 기업과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사람을 묶어놓은 이 물신화된 인간상 이게 저는 문제인 거고, 이걸 사실 바꾸는 방법은 공공의 포션을 늘리는 거지 별 아이디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공주택으로 대동단결하여 싸우는 것밖에 더 답이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앞에서 이제 두 분이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지금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강조. 사실 이 어떻게 이 보편적인 주거권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민간 시장에 대한 통제와 공공주택에 대한 확대와 주거비 보조, 이런 정책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결국은 집을 쉽게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정책으로만 자꾸 수렴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사실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마지막 질문하시는 것과 관련돼서 김영 선생님 혹시 도대체 누가 올리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올리는 거고, 그럼 그 누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분도 좀 지금 각자의 운동에서 좀 쟁점이 뭐고 어떤 혹시 이제 이 운동에 대한 전망이나 각오가 있으신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화제를 주최 측에서 바라보는 누가 올리는 거에 답변은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제가 준비한 영화들 다 보진 못했고 저희 관련된 영화들 2편 정도를 보고 여기 주최하신 분들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무엇인가라고 느껴질 부분은 어떤 거냐면 서구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서구에서는 1950년대 이후 한 1970년대까지 작은 주거 문제들은 있었지만 보편적인 주거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서의 주거 문제는 전형적으로 1980년대 이후에 금융화된 세상이 몰고 온 주거 문제입니다. 투기자본이라든지 투기자본과 부동산 개발이 결탁하면서 생긴 주거 문제이죠. 그 사회에서는 물론 여러 사람들이 주거 문제를 일으키고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행위자는 금융자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말할 때 제가 강조했던 요인은 투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에서 형성된 뭐랄까요, 기형적인 제도가 1차적인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새로운 금융자본주의의 힘이 결합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정권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소유자 혹은 우리 사회에서 강국하게 발달되어 있는 부동산 산업 혹은 유튜브 투자자들, 투자를 알선한 사람들, 임대 중개인들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집어서 우리 사회에서 누가 주택 가격을 올리는가라고 한 사람을 찍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주택 공급 서비스, 주택을 공급하는 그 구조의 문제이고 그 구조에 많은 행위자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 주셔가지고요. 그런 질문 주셔가지고 고민스럽게 답을 했는데 저 또한 많이 배워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저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지위원장님. 네. 뭐 마무리 이야기 겸 하고 싶은 것들이 뭐 이야기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그렇죠? 네, 언제나 시간은 부족한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쭉 한탕주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전 세대에는 부동산으로 그 한탕이 가능했고 지금 세대는 그 한탕이 뭐 가능하지. 부동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뭐 비트코인, 그래서 그 다음 뭐 최근엔 주식, 그 사이에 간간히 뭐 로또, 연금 복권 이런 것들 잔잔바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전 세대를 막론하고 한탕주의적으로 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근데 당연히 뭔가 필수적인 것들, 집 같은 게 내가 이래서 그 오르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들이 나는 그냥 보통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안 되고 한다고 하니 정말 그냥 나의 노후, 지금 당장의 어떤 안전망을 위해서는 내가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구나 같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집이라는 곳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아까 뭐 각각의 어떤 운동들이 같이 할 것들, 조금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결국 이게 청년 문제도 세입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입자도 되지 못한 청년의 이야기,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번져나가고 있고 이것이 공간에서는 재산이자 소유권이 아닌 모든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공간, 그리고 정해놓은 경로가 아니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게 아니면 불행 경쟁에 참여해야 되고 그 안에서 1등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 주거 문제는 그 중에서 이제 불행 경쟁 자체에 대한 틀을 좀 다르게 깨는, 그러니까 청년도 그 불행 경쟁에 낀단 말이야 라는 1차 쇼크,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이 불행 경쟁이란 틀 자체가 얼마나 협소한 틀인가를 다음 옆 사람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각자 보는 지점,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본질은 같은 점에서 지금 오늘의 이 자리처럼 꾸준히 우리 안에서 이런 공감대와 연대할 거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홍미생 동의 이동영 활동가. 네, 저는 그 영화제 주제에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어쨌든 집을 구매함으로써 주거 불안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고 있는 모두가 공범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주거권 운동은 계속해서 집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매매하고 이런 것들은 가짜 상품인 거고, 뭐 전공법으로 얘기하자면 그 상품으로 거래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익숙해졌죠. 사실 대표적인 가짜 상품이 노동력이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것을 계속 상품으로 거래해왔고 이걸 너무나 당연시화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더 후퇴하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이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민간인 공부에서 조금 더 좋은 상품, 착한 상품 이런 가짜 말고 진짜 상품이 아닌 주거가 권리로서 공급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게 현상 형태로는 저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열을 매겨서 어려운 사람 수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정권의 어떤 인기 영합을 위해서는 그것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쥐락펴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 것인데 저는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줄 것이냐라고 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4,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방도 없고 그냥 원룸 형태의 것들을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그 안에서 그냥 앉아만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건강을 침해하는 이런 일도 굉장히 많고 9.19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게 종로에 있었는데 그 화재 대책으로 99호 예비호가 있었는데 종로 지역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시 외곽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래서 어떤 임대주택이냐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 중심에 머물 권리는 도시권과도 같이 묶어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 예,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 임대주택 줘도 안 간다라는 어떤 이런 프레임으로 또 임대주택 무용론 이런 것에도 이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도시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런 요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하고 싶은 얘기, 할 얘기들이 각자 다 많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텐데 시간 제약상 다 하지 못한 점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선생님 책 내 집에 갇힌 사회 많이 구매해 주시고 내 집에 갇힌 사회의 부제가 생존과 투기 사이예요. 어쩌면 이 집을 소유한다는 게 한국에선 생존 전략이기도 하면서 그 생존 전략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 이제 투기적으로 말려드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존과 투기 그 사이에 그 밖에 있는 요구, 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소유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라는 담론이나 요구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우리 운동에서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라는 기획 포럼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